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유윤입니다. 지난 4월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고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절실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아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박성만 박사의 저서 아픔 후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만나보려 하는데요. 저는 잠시 후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아픔 후의 심리학의 박성만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도 이번 사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늘 아픈 사람을 만나는 저로서는 아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이상의 아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사건도 수습이 안 됐고 또 다수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함께 아파하고 침묵으로서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다가 보니까 여기 합동분향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희생자의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신 책을 보니까 작년 가을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치유라든지 또 심리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내시겠다,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고요. 또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저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가지게 된, 심리 상담가로서 가지게 된 그 첫 번째 어떤 그 방법이 우리 아픔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아픔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픔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걸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독자들이,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책에 보면 모든 아픔은 그 치유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아픔들을 어디서 치유를 할 수 있나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아픔이 다 그러니까 치유책이 있다라는 말씀이 좀 굉장히 복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강조를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 또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의사가 고쳐줄 수 없잖아요.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자가 처방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처방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대상의 도움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얽히면서 이렇게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화작용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치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픔을 이겨내려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피하기보다는 잘 아프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아픈 걸까요? 예, 잘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담자들이 상담받으러 올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아프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프도록 안내만 잘하면은 우리가 어떤 처방을 내려주지 않아도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플 땐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하라. 그래서 울고 표현을 하라. 그래서 희비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이 강물도 계속 흐르면서 자체 정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아픔과 기쁨을 표현함으로 정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표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아픔의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거기에 답변은 없습니다. 계속 왜가 나오거든요. 그 끝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짝의 신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기쁨이고 한 발을 내디디면 아픔이다.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자. 그 왜란 질문을 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고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거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아픔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어떤 슬픈 일을 일어나게 되면 40일 애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략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픔에서 조금은 나옵니다. 그때 이제 희망이 보인다. 그때 아픔을 극복해 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책에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몇 년을 계속 고통 속에 살다 보면은 결국엔 이 자식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이 슬픔 자체가 주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걸 보면서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던 이번 참사에서도 같은 굴레에 빠지는 부모님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는 자식이 떠났지만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자식이 부모 마음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강하게, 모성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동일시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거기에 긍정적인 이 감정이 별로 없어요. 치유되기 이전에는. 주로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많이 얼룩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못해준 것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안해. 죄책감이 들죠. 그러나 자식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무력감, 우울감, 죄책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춘기의 절정입니다. 자식이 생애 주기 중에 부모하고 가장 갈등이 많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엄마는,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대해서 못해준, 그들과의 갈등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죄책감과 더 큰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라 할 것이 아니라 자식하고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슬픔과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자꾸 기억해내면서 말을 하는 거. 그러면서 슬픔의 사건을 객관화하는 작업.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극심한 고통이나 극심한 아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수순으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죠. 오히려 이
여기 책에 보면 그 쓰시기를 분노가 오히려 아픔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그 대목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옛날 그 할머니들이 화병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 화병을 왜 걸렸냐면 참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분노를 다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너 때문이야 이거거든요. 또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 계속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소위 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 너 때문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건강한 사람은 지금 약하고 아픈 사람이 너 때문이야 하고 분노를 터뜨릴 때 그것을 좀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분노를 억압하지 않겠죠? 분노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증상으로서 우울증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이 피해자들은 분노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그걸 받아줘야 돼요.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껏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그런 분노를 풀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우울한 상태에 있을 거죠. 근데 이 우울한 정서가 지나가면 틀림없이 분노가 나와요, 이제는. 네, 저희가 이쯤에서 독자분들도 만나봤는데요. 박성만 저작가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작가님, 아플 때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효과가 있나요? 혹시 아픔을 겪고 나서 혼자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혼자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제 타인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식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분노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진짜 본인이 아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게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중에요. 박성만 저작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가끔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가장 큰 슬픔 상실의 경험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펐다기보다도 의지할 대상을 잃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상조 완장을 차고 있죠. 그러니까 문상을 오시는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성만아 울지 마, 성만아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울고 싶었는데 울지 말래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하나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거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라 할 만큼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또 그 당시 심리 상담이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걸 받을 만한 형편도 못 되었고 10여 년을 그 아픔, 그 공허감, 그 우울감하고 그냥 투쟁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20대 한 중반, 후반 들어서면서 제가 종교에 좀 전념하게 되었고, 또 종교에 전념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픈 사람을 내가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이 이제 내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신학을 하다가 신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제가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또 하게 되고, 전 그렇게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곁에서 뭔가 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전문 지식 없이도 타인의 아픔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투사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거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 걸 상대방에게 던지지 말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정서적으로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위에서 사실 보면 그런 면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얘기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같이 그냥 뭐 술 마시면서 내가 그거 해봤는데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옆에서 봐도 그 남자들은 그게 심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요소와 남성적인 요소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여성적인 요소가 도움이 됩니다. 그건 여성의 어떤 심리적인 본능이 정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아픔의 감정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얼른 이성의 원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남성의 원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장례식 가게 되면은 슬픔을 덜어준다고 남자들은 이렇게 고스톱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편 치유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원리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도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아프거나 힘들 때 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픔을 상대방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좀 보게 되거든요. 그 아픔의 핵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야기라도 했을 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아파하는 그 핵심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건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덜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심리 에너지가 자꾸 자기 안으로만 쏠려 있다가 이야기를 함으로 에너지가 대상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보고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어떤 반성과 또 성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한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뭐 태도라든지 좋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사회적으로 침통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국민적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이렇게 단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결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고통에서 지금 빠져나오고요.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침통의 기간이 좀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침통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웃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아픔 후의 심리학이란 책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성만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성북로 사각길에 위치한 해오름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지만 어린이 책만 약 35,000권이 비치되어 있어
특화 도서관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와 부모님들의 이용이 많기로 성북구에서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책이 좋은 아이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입니다. 오늘은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이네요. Right, you're smart. 영어를 책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좀 쉽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중요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몰라도 그 책 안에 있는 그림이나 사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유추하거나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책을 읽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뒤에는 직접 보리고 붙이는 독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책을 오감으로 체험합니다. 이제 영어책에 더 지금도 관심은 있는데 더 흥미도 있고 그리고 독후 활동도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하죠? 낯선 언어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인 것 같네요. 네, 저희 해오름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유아 때는 북스타트를, 유아를 위해서는 그림책 스토리텔링이나 책놀이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에게는 독서 교실이나 이런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육아 도서를 따로 비치를 해서 육아에 관련된 책과 또 독서 특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판타지 문학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판타지를 다시 마음속에 담아둠으로써 상상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성북구 어린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해오름 도서관. 매일매일 가고 싶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제가 강추할 책은 성격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토마스 차모로 프레무지크 박사가 쓴 위험한 자신감입니다. 이 책은 자신감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신감이란 것이 결코 성공의 만능 열쇠가 아님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신감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자는 최신 심리학 이론과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직업, 학업, 연애, 인간관계, 건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신감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그만한 능력이 있기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일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사람들을 웃긴다고 생각하며 저급한 취향의 소유자일수록 자신이 고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근거 없고 무모한 자신감이 개인과 사회를 극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감이 마치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는 것은 미디어가 쏟아놓는 자신감 찬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패의 책임을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돌리기 위한 일종의 술책이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이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어 같은 구호처럼 거품 가득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 거품을 걷어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모한 자신감 따위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이주의 선택은 위험한 자신감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서울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봄의 순간을 한 공간에 모은 봄이 오는 순간 3줄짜리 러브레터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커플 커뮤니티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주관하는데요. 삶 속에서 설레는 순간의 기억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글과 사진들이 담긴다고 합니다. 오는 5월 25일 일요일까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책을 보내는 운동의 체계화를 위한 제1회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협의회는 지난 14년간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들에게 100만여 권의 책을 보내왔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책 보내기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차원을 넘어 국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을 조명하는 기념문학제가 열립니다. 한국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은 1914년 태어난 20여 명의 문인 중에서 시인 김광균, 이용학, 장만영, 소설가 김사량, 오영수, 유학림 등 6명을 선정해 제14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개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틀간 심포지엄과 문학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 하나씩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픔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